아니 70개국을 돌아다니다가 지금 돌아다니다녀 이 양반이. 출장 가시다가 출장. 네, 출장 쭉 70개국을 출장하시다가 예. 30개국을 딱 잡고서 예. 마치 이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예. 책을 내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70개국 중에 우리나라를 오늘 오신 거네요. 늘 여기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러시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세계 경제를 사실 뒤흔들었죠. 네. 22년 러우 전쟁을 통해서 네. 결과적으로 흔들었는데 한국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가 보인다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먼저 23년 하반기 경제 또 24년 경제 앞에 두고 있는데 러시아가 제일 큰 변수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조망하고 그다음에 전망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 이렇게 특정 인물의 입을 쳐다보기엔 참 드문 현상이죠.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입을 쳐다보게 되는 가장 큰 맥락, 이걸 이제 이런 맥락에 대해서 사실 이런 책에서 좀 많이 다루고 싶었어요. 뭐 우리 김광석 실장님도 교수님도 여러 이제 경제 전망이나 조망을 하는 데 있어서 통계들이 상이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통계들이 흐름이 좀 약간 단기간에 이제 막 변화됐을 때 이 기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통계적 해석이 참 뭐 고민 많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어느 나라의 상황 그리고 어느 나라의 의사결정 이거를 이해하는데 또 이걸 전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맥락적 의미가 중요하다. 왜 그 나라는 이렇게 진화 발전해 왔고 항상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항상 왜 이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이걸 선택하는지 그걸 이해하면 경제적인 흐름과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미래 이런 걸 설명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을 여전히 지금 서포트하고 있고 강력히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의 맥락 이걸 보면 야 저러다가 저 푸틴 그 결국 쿠데타로 낙마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저러다가 푸틴 결국 뭐 반란이나 또는 시민들의 그 시위 등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리가 의구심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실제 일어나면 세계 경제 판도와 전망이 싹 바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맥락이 중요한데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번 책에서 그런 맥락을 많이 넣어놨어요. 일단 첫 번째로 넣어놨던 거는 러시아 사람들은 이상하게 중앙 집권적인 권력 체계에 대한 선망 의식이 있어요. 네. 이 러시아하고 한번 일을 해보면 다 알아요. 처음에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왜 러시아는 이렇게 한 사람의 독주를 좋아하지? 그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볼셰비키 혁명이 벌써 한 세기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러시아는 욕하신 거 아니죠? 아, 왜 이러십니까 또 새끼라고. 이 참 야제 개그를 좋아하세요. 우리는 사석에서 술도 많이 마시지만 그런 걸 좋아해요. 좀 웃겼나 보죠? 자, 해주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세기 동안 누구를 옹립하면 누가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장기 집권을 용인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러시아의 초창기 어떻게 보면 건국 신화 같은 게 있습니다. 초기 연대기가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건데 거길 보면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많은 국가는 어떤 건국 신화가 누군가가 시련을 겪고 그 시련을 극복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을 갖췄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을 깨고 태어났다든가 뭐 그 동굴에서 뭐 쑥과 마늘만 먹고 인고했다가 다시 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르침을 준다 뭐 이런 판타지적인 게 있는데 러시아의 초기 신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뭡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인들이 자꾸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나 이런 쪽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어떤 초기 모습들을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했는데 본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바로 옆인 스웨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해서 모셔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영토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제발 저희를 통치해 주세요. 이런 건국신화는 드물거든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누가 우리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해 주길 갈망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여러 문화권들 중에서 초기 문명권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중요시 여기는 어떤 심볼, 이걸 태양으로 많이 여기거든요. 네. 마야, 잉카, 그 다음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집트는 라라고 부르고 막 하여튼 여러 문명권이 그런데 러시아도 러시아 전통 가옥들을 보면요. 네. 그 문양이 다 똑같아요. 네. 동글동글한 걸로 문양을 많이 만드는데 그게 또 태양이에요. 아, 그러니까 뭔가 딱 그 바라볼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선망의식이 강해요. 왜 그런지를 제가 출장 중에 네. 시베리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확실히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자, 예. 뭐 볼펜 한 두 개만 예. 가지고 해볼까요? 예. 우리가 어딜 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살짝 방향을 잘못 잡아서 5도 이렇게 틀어졌어요. 예. 그러면 5도 틀어지고 1시간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만나는 거죠. 전혀 엉뚱한 데 네, 도착해 네. 있죠. 예. 자, 무슨 소리냐? 시베리아 룸보라 판에서는 네. 50m 앞도 안 보여요. 확 비치니까 네, 룸보라가. 네, 네. 그런데 사냥 나왔다가 일했다가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을로 가려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5도 틀어졌다. 네. 그럼 마을을 지나쳐 버리겠죠. 아하. 그러면 결국 나는 그 혹한기 속에서 사망하거나 다시는 마을로 못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가지고 나온 식량이나 이런 게 거의 제한돼 있어요. 태생이 그런 거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계절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방향을 정확히 짚을 이정표, 그 다음에 뭔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정해주는 가이드, 이것이 금과 옥조처럼 중요하고 내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는 게 러시아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역 이름도 특이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모스크바 역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모스크바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모스크바 역이 있어요. 아. 그 무슨 역이냐면 서울에 부산역이 있고 부산에 서울역이 있는 거예요. 기차를 잘못하면 네. 3,000km 이상 다른 데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역에 서울에 있는 서울역 이름을 어디로 향하는 역입니다라고 그 이정표를 절대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여긴 부산역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탈 수 있는 역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하는 출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착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 그렇죠. 방향성, 야. 비전, 그다음 목표.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도 부르고 다른 데도 모스크바로 가는 열차가 있는 역 이름을 모스크바, 뭐 모스코프스크, 모스콥스 역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여기 러시아의 아주 독특한 기질이죠. 자, 그 기질을 이해하면 비즈니스를 하거나 러시아 정세나 경제적인 판도를 이해하기 쉽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가적 위기가 생겼을 때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낙마시킬까요? 아니면 힘을 실어줄까요? 힘 실어주는.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예. 러시아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생필품이나 공산품들은 중국에서 넘어오지 않는 거가 없으면 도저히 가동이 안 될 정도고 많은 전횡이 있음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인들은 푸틴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안 해요. 네, 바로 그게 러시아의 기질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걸 비즈니스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둘이 네. 러시아에 가서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열려고 해요. 네. 어떤 회사 관계자를 만났어. 네. 그럼 미국적인 문화는 그 관계자들, 그 회사의 관계자 중에서 실무급인 뭐 팀장이라든가 사원급하고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결제 라인을 밟아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러시아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누구만 설득하면 된다? 탑 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예. 그 사람이 야 만나봐 해야 만나는 거지. 당신 만나봐 하면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 있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연락 드릴게 하고 연락 안 와요. 재밌네요. 네. 바로 네. 이 책의 목표는 러시아의 지금 금리 수준이 어떻고 네. 그 다음에 러시아 화폐 가치는 어떻게 변화되고 그런 것도 물론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네. 그런 기저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나라들마다의 어떤 가장 큰 저는 맥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맥락을 이해하는 그런 도서를 한번 내고 싶었어요. 정말 재밌고요. 네.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우리 푸틴의 하나의 별칭이 스트롱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러시아에서 원하는 그 지도자 리더십의 리더십.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맞아요. 딱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22년에 러우 전쟁이 있었고 네. 러우 전쟁 때문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렸겠지만 소위 세계 주요 자원들을 모두 갖고 있는 이 러시아가 네. 경제 제재에 걸려서 러시아산 원유 못 쓰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못 쓰고 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거죠. 그렇죠. 41년 만에. 네. 그런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결국 23년 하반기나 24년 경제에도 다시 전쟁이 촉발될지 전쟁이 끝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그 맥락적인 관점에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네. 과연 끝날 것인가?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 맥락을 들어보고 네. 러우 전쟁이 과연 끝날 것인가 한번 좀 진단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러시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본인들이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에 대한 철저히 한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우는 그 시절부터 네. 유럽의 각 국가들은 단 한 번이라도 다 전성기를 누려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중해가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거점 교역항이었을 땐 로마나 그리스가 한 시대를 풍미했었고 네. 그다음에 대서양을 바탕으로 해서 신대륙이 발견되거나 그리고 향신료 무역을 더 이상 육로로 하기 어려워지니까 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향신료 무역으로 또 전 세계 최강국이 되면서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는 국가가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그 뒤에는 네덜란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 또 뒤에는 독일이라든가 벨기에 뭐 이런 국가들마저도 그리고 바이킹도 한 시절을 풍미했던 시절이 다 있었고요. 그러게요. 이처럼 유럽의 각 국가들은 각 지역들은 나름대로 한두 세기 이상 야 이때는 우리 전성기였지라는 호시절이 다 있고 그 호시절 덕분에 세계 각지에 크고 작은 식민지냐 아니면 지금도 그 잔재 때문에 무슨 영국령, 프랑스령 섬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지금도 그들 국가의 큰 어떤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고요. 근데 러시아는 단 한 번도 그런 세계 열강의 지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대양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흔히 말하는 부동항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항구를 이용해서 뭔가 나가려고 해도 일단 저기 북극해 연안은 항시 얼어붙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만 그 루트는 협곡이라고 부를 정도로 되게 좁아서 그 당시 프로이센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웨덴이라든가 이쪽을 다 빠져나와서 대서양으로 나오면 영국이나 이쪽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길목은 쉽게 운항을 못 해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지역들 중에서 뭐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바로 위에는 뭐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옛날에는 러시아 영토가 아니었어요. 네. 그것도 제가 책에 기술해 드렸는데 네. 이 블라디보스토크가 어떤 의미를 가진 지역인지를 또 맥락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네. 블라디보스토크란 뜻을 보면 알아요. 네. 블라디보스토크는 블라디와 보스톡의 합친말인데 아. 이 뜻이 뭐냐면 동방을 점령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지명으로 자신들의 지명을 지은 이유는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염원을 담은 거잖아요. 그렇군요. 원래 블라디보스토크의 원래 이름은 중국식으로 해삼위라고 한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나라 말기 중국이 이제 서구 열강에 비해서 열세에 놓이면서 그 항구, 얼지 않는 항구를 통해서 대항으로 나가서 세계 식민지 경영을 하면서 국부를 늘리기 위한 러시아가 드디어 남하에서 청나라 영토였던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한 거죠. 그 전에는 만주는 또 우리 영토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길 절대 놓치지 말자라는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그게 철추의 한이에요. 뭐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그런 통로를 얻기 위한 여러 흔적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제가 책에 넣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칼리니그라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유럽 지도를 구글링이나 네이버에 치셔서 자세히 보시면요. 이
폴란드 그다음에 독일 그 사이에 유럽 한복판에 칼리닌그라드라고 해서 러시아 영토가 거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에 러시아 영토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거기서 떨어져서 뭐 여기 우크라이나보다 더 유럽 쪽으로 와 있는 그 한복판의 해양 도시가 러시아 영토예요. 이 칼리닌그라드. 이 칼리닌그라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독일에 어떻게 보면 독일로부터 이제 전후 피해 보상금처럼 받아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군함 기지를 만들었고 본인들이 대항해서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거점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자기 땅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예전에 러시아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 월드컵은 많은 도시의 월드컵 경기장을 짓잖아요. 우리도 전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상암에도 있는 것처럼 네. 그 나라의 대표 거점 도시를 홍보하고 싶어서 월드컵 스타디움을 짓는 것인데 네. 이 칼리닌그라드에 러시아가 월드컵 스타디움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 방영을 한 거죠. 여기는 우리 땅이야. 하여튼 이런 맥락적으로 러시아는 땅, 얼지 않은 땅, 상시 나갈 수 있는 땅에 대한 염원이 많은데 그런 염원 중에 하나를 바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인 흑해 연안 지역을 예전에 점령하면서 본인들이 일부 수건 사업을 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 도네츠크 지방, 돈바스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도 또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회가 있었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돈바스 지역에서 선거를 했는데 이미 그 선거 결과 친러 성향의 정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세수 따로 걷어서 세출 세입 따로 할 테니까 중앙에서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한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경찰도 우리가 따로 뽑을 테니 중앙에서 경찰 보내지 마. 이 정도 되면 거의 치외복권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런 지역에 푸틴이 내가 해방시켜 줄게 하면 그 명분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 사람들도 그 전쟁 또는 그 점령에 찬성했었고 왜? 점점 더 얼지 않은 땅 365일 이용할 수 있는 땅을 하나씩 늘려가고자 하는 수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건은 사실 오랜 그 러시아의 몇 세기 동안 이루어졌던 그래서 단순히 이번 전쟁이 일순간 조금 수세에 몰렸다고 그거에 대해서 보이콧하거나 뒤로 빼는 것에 러시아 국민들이 절대 찬성하지 않아요. 네, 상당히 많은 힘을 지속적으로 실어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네. 가장 친러 성향의 그 국가들이 늘어난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네. 아프리카 지역의 그 통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그 뭐랄까 안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쿠데타로 이 정권을 잡았는데 네. 그리고 그 전에도 봤더니 그 전에 정권 잡은 놈도 쿠데타로 잡았는데 네. 그러니까 나도 또 누군가 나를 제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거나 보호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기거든요. 아. 재래식 무기와 이런 군인들을 호위할 수 있는 그 무기 수출을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중앙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러시아예요. 그리고 기초적인 생필품, 식료품들 러시아는 세계적인 곡물 창고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죠. 밀 같은 걸 또 아프리카에 원조해주면서 그런 아프리카 국가의 수뇌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국민들의 민심을 잃었을 때 식량 원조에서 다시 다독거릴 수 있는 힘을 줬거든요. 그럼 러시아는 거기서부터 뭘 얻어오는 거냐? 무기 팔거나 또는 좋은 관계 설정한 다음에 그 대금 결제는 철저히 광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다이아몬드나 금광이나 뭐 우라늄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그 아프리카의 자원 개발권 이거는 사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걸 러시아 정규군이 가서 거기서 그걸 관제하고 판매하고 그 나라의 쿠데타를 조장한다라고 하면 러시아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러시아의 대표적인 민간 용병 업체 네. 바그너 그룹. 바그너 그룹이 정규군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정부의 공사예요. 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정부가 야 우리가 가면 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네. 네가 갔다 와.
그리고 거기에서 러시아색을 높이고 러시아 무기도 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교도소 만들고 대금 결제로 자원개발권 가져와서 전 세계 자원의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의 종주국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 본토 자원을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자원까지도 관제하면서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도소가 되거든요. 마치 중동이 석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요. 그렇죠.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또 아프리카가 지금 친러 성향이 많아서 요즘 아프리카 시위를 보면요, 전부 흔드는 국기가 러시아 국기를 흔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상당 부분 버틸 수 있는 버팀목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 이쯤에서 또 궁금한 게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역할을 분명히 러시아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이 만약에 끝나면 그러니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내년까지. 그렇죠. 근데 전쟁이 끝날 것을 이제 시나리오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부의 흐름이 있다든가 어떤 기회가 있다든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전쟁이 끝났다는 것만 그 타이밍을 어느 정도 잡아도 우리가 주가가 반등한다든가 세계 곡물 가격이냐 유가가 폭락하는 흐름의 전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날 아마 주식 시장부터 세계 원자재 시장이 급등락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논조, 아마 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분들은 그런 정도의, 제가 그걸 딱 쓰지는 않았지만 질문을 주셔서 그런 정도의 성찰은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이번 전쟁은 2024년 그때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러시아도 대선이 있고 미국도 대선이 있어요. 그 대선 전까지는 절대 전쟁의 흐름이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놓고 러시아와 미국이 대리전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이 진작부터 러시아에 아무 무기 안 줬으면 이 전쟁은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미국 입장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에서 제일 좋은 건 이 전쟁에서 압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영웅이 선거에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기는 뭐 공정한 선거다 아니다 뭐 갑론을박은 있습니다만 일단 본인이 전쟁에서 완승하면 이건 또 한 번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둘 다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죠. 미국이 러시아에게 압승을 한다? 와, 쉬운 일이 아니고 러시아도 미국을 대상으로 내가 압승을 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국가는 진짜 패권 국가로서 서로 간에 어마어마한 이 힘겨루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설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적 판단 아래 두 리더십이 선택한 가장 좋은 차선책은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전시에는 불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리더십을 교체하지 않는다. 전시의 장수를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정쟁 상태를 약간의 소강 국면으로 선거 전까지 끌고 가면 어떤 시그널을,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냐면 전쟁인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전쟁 중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데 역시 힘을 줘야지. 이런 기저가 많아서 이 차선책을 두 정상이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20세기 이후 모든 전쟁의 마지막 장면은 다 똑같아요. 전 세계 모든 전쟁은 누가 완승을 하던, 누가 완전 항복을 하던, 휴전을 하던, 정전을 하던 모두 어디서 전쟁이 끝나냐면 테이블 위에서 끝나요. 그렇습니까? 모든 전쟁은 일왕이 완전 항복을 할 때도 테이블 상에서 사인을 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정전도 정전회담하고 사인을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번 전쟁이 딱 끝나는 것도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 상에서 놀 안건, 그 안건이 정리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크라이나에게 일부 줄 건 주고 니네가 받을 건 받아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어떤 맥락적 이해와 향후 그 맥락에 기초해서 전쟁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 그걸 좀 그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요. 특히 이 러시아가 또 미국하고 싸우는 동안 조금 중국하고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미국과 미국 우방국들
또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그쪽 우방국들 이들이 마치 세계가 둘로 쪼개지듯이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러시아 이야기했으니까 중국 얘기를 좀 또 해보고 싶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디플레이션 상황, 지금 0% 물가 상승률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인데 중국만 0%대 찍다가 0%를 실제 찍고 마이너스 0.3%까지 물가 상승이 떨어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가 뭐 지난 22년 7월부터인가 계속 쭉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 소비자 물가 상승,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당분간 소비자 물가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기 어렵겠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면서 실업률은 역대급이고 근데 지방 정부 부채는 너무 많고 회생할 수 있는 동력도 좀 부족해 보이고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어느 한 요즘까지 전개됐던 전 세계 경제 흐름은 네. 자유무역 기조 속에서 서로 막 그 거미줄처럼 네. 밸류체인으로 얽혔던 게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던 경제 흐름이고 네. 방향인데 그게 최근 한 짧게 잡으면 한 2, 3년 동안 또 길게 잡으면 한 4년 동안 급격히 와해되고 있어요. 네. 밸류체인이 진짜 마침 우리 테이블이 그렇게 모양이 되어 네. 있는데 딱 둘로 쩍 갈라질 네. 것으로 보여지는 네. 흔적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중국이란 나라에 반드시 뭘 팔아야 되고 네. 거기서 뭘 사와야지만 국가 경제가 유지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네. 미국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지금 내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그 미국의 어떤 압박에 동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 책에서도 제가 많이 적어드렸습니다만 네. 그 호주라든가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의 흐름들을 쭉 보면 이제 진짜 전 세계는 두 가지 경제 축으로 슬슬 바뀌어가기 시작하네. 이런 맥락을 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호주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네. 호주랑 중국은 관계 설정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중국이 서구 열강에 100년 이상 조차당한 영토들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네. 홍콩, 마카오 이런 데잖아요. 네. 그런데 호주가 중국에게 항구를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줬어요. 호주 영토에 있는 항구인데 네. 중국이 거기에 100년 동안 마음껏 쓸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린 거예요. 네. 이게 딱 그 지자체 수장,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거기에 사인하고 나서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흐름을 좌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이 뭔가 다양한 루트로 거점 지역이나 항만들을 이용해서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걸 막기 시작한 그 첫 대목을 거기 적어놨는데 네. 그 뒤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철저히 차단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주도 그 100년 사인한 그 뒤부터는 어떻게 네. 됐냐면 중국에 석탄 수출 안 하고 뭐 철광석 수출 안 하고 그 다음에 금이라든가 많은 자원들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조를 만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그래? 니네 그럼 우리 호주산 와인 안 사면서 점점 단절돼 가고 있어요. 예.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중국의 생산 기지로 중국을 사용했던 국가들은 이제 아니 우리가 가격을 싸게 물건을 만들어야 전 세계 어딘가 수출을 할 텐데 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생산하지? 그렇게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있던 많은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로 급격히 이전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생산 거점 기능도 많이 상실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게 모든 자원을 납품했던 그 경로가 중국에다 팔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식으로 자원을 수급하는 짝짓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우리도 많은 자원을 중국에서 선적해서 가져왔지만 그게 슬슬 다른 데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자원을 중국에서 사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이격도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도 그렇게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에 우리가 갖다 팔자 예. 소비 시장으로 바라보는 중국도 예전 같은 매력도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국이 투자도 잘 안 일어나고 소비도 잘 안 일어나고 해외와 여러 가지 교역이 또 옛날 같지 않게 된다면 네. 그럼 중국 경제가 뭐 어떤 부분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기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경쟁한다? 아마 제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그런 표현을 안 쓰실 겁니다.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국가고요. 네. 미국은 야 제가 이제 고개를 드네. 네. 저거 싹을 자르자. 그러니까 만개가 돼서 예. 너랑 나랑 한판 붙자가 아니라 이제 막 싹을 피우는데 그 싹을 자르려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 첫 번째 맥락도 뭐냐면 반도체예요. 네. 중국이 외국에서 석유를 사오는데 쓰는 비용보다 반도체를 사오는 데 쓰는 비용이 더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반도체라는 건 결국 반도체 수급이라는 건 달리 말해서 중국 경제가 가동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인 거예요. 일종의 석유보다 더 중요한. 네. 근데 그 반도체를 중국에 못 팔게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네. 중국은 자체적으로 못 만들게 하는 거고. 예.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후기 철기 시대로 중국을 돌려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니는 글로 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어떻게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독자적인 첨단 기술을 양성하기 위해서 중국이 하는 모든 일은 규제 없어요. 너 그거 해볼 거야? 해. 네. 그리고 내가 그 다음 규제를 만들게. 네. 우리나라는 규제가 있어서 뭘 못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대표적으로 드론. 이건 중국이 각자들의 농담입니다. 네. 제가 출장 갔다가 네. 그분들이 농담 삼아 그러는데 한국은 드론 왜 안 하냐? 네. 니네도 제조는 장난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규제가 규제 때문에 안 심하다. 된다. 네. 군사 기지가 너무 많고 분단 상황이다 보니까 네. 띄울 수도 없는데 드론 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하냐? 네.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을 말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중국도 군사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국가인데 니는 드론 어떻게 하니? 그 당시 예전이죠. 우리는 지금 아무 규제가 없대요. 마음껏 뛰어댄다는 거예요. 왜? 육성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런데 네. 중국의 신산업 육성 정책이 이렇게 규제 없습니다. 마음껏 일단 판 벌려보세요. 그 다음 저희가 하나씩 규제를 그 상황이 더 꼽힐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가 기조인데 네. 딱 하나 그렇지 않은 섹터가 하나 있어요. 네.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네. 모든 건 다 열어줬는데 코인만 전면 금지했어요. 그게 중국의 절박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중국이 신산업을 육성해서 미국의 견제로부터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그 근저에 제일 중요한 게 사회 통제예요. 미국이 자꾸 흔들어대고 민주화 이런 목소리 막 내고 신장 위구르 애들한테 위구르 니네 한족하고 다르잖아. 야 니네 옛날에 독립하고 싶었잖아. 옆에 푸시하고. 그 다음에 홍콩 애들에게도 민주화 시위 막 푸시하고 내몽골 지역은 해보려고 했더니 이건 좀 쉽지 않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 흐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 중국이란 하나의 판이 깨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중국이 신산업을 육성하는 모든 인더스트리는 전부 사회 통제에 도움이 되는 인더스트리만 육성을 해요. 네. 대표적으로 뭐냐? 모바일 결제. 핀테크라고 할 수 있죠. 네. 사실 저도 아는 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영화 보다가 네. 어느 날 형님 검사 왜 얘기해봐. 그래서 검사들 진짜 저렇게 형사들하고 잠복 근무하고 딱 이렇게 사람 잡고 요즘도 그래요? 그랬더니 야 언제적 얘기를 하니 요즘은 그러지 않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두 가지만 데이터 얻으면 끝난대요. 네. 뭐예요? 그랬더니 신용카드 결제하고 네. 휴대폰 사용해요. 그럼 이 사람이 24시간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다 돈을 쓰고 누구랑 통화하고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이 나와. 그래서 누가 요즘 잠복근무하냐?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중국이 그걸 진작부터 안 거예요. 아. 그래서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그 알리페이라고 부르는 모바일 결제. 거기는 그 거지도 국어를 알리페이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알리페이만 까면 이 사람이 어디서 돈을 받았고 어디서 돈을 썼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안면인식 기술과 네. CCTV예요. 네.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중에서 48%가 중국에 설치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묻지마 범죄 같은 이런 흉악 범죄가 요 근래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일성지 도시에서는 아무 흉악 범죄가 없어요. 제가 봤던 가장 안전한 도시가 중국 일성지 도시예요. CCTV가 24시간 여기저기서 4K 해상도로 날 다 보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사회 통제에 도움되는 기술들, 드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게 다 그 중국이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네. 체제를 유지하는데 네. 딱 하나 비트코인은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뇌물을 수수 받았는지, 돈을 어디서 결제했는지 이걸 다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 생태계에서 벗어난 결제망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중국에서 활성화시킨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중국이 어떤 신산업을 더 육성할지, 네. 어떤 신산업을 육성 안 하고 제재를 가할지를 판단하는 가이드는 딱 하나. 네. 중국의 체제 유지에 도움되는 기술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나라를 알아야 다음 그 나라에서 잘 나갈 섹터, 그 나라에서 지원할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또 이런 맥락인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지금 매우 안 좋고, 물론 한때 성장률,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뭐 14%대까지 이르렀지만 올해가 5.2%, 내년이 4%대 네.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거기에 디플레이션까지 맞물려서 거의 이 소용돌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라고 지금 진단을 많이들 하세요. 더군다나 이제 청년 실업률이 뭐 21%가 넘었는데, 근데 여기에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쇄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더군다나 기업들은 나가고, 차이나 엑소더스 나오고, 또 자기 나라 기업들도 나가요. 대도망이라고. 네. 그냥 일부러 부도 내고 나가서 해외에서 사업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거. 그래서 인구 감소에 기여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 속에서 중국 경제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유망 산업들은 집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맥락상에서 이런 중국 경제의 맥락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뭐 투자할 만한, 혹은 우리가 뭐 그 중국으로 진출할 만한 그런 성격은 없는데, 체제 유지를 위한 그런 기술적 기반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계속 유망 산업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맞습니다. 맥락적 이해를 좀 갖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특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중국에서 공장을 나와서 이동하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여러 지역들이 그 대체 생산 기지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그 지역이 인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부상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도가 지금 가장 궁금한 질문이, 그럼 인도라는 이 나라는 미국에 붙을까 중국에 붙을까 이거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는 어디도 붙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붙지 않는다. 네. 인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이 처음 됐을 때부터 제3의 노선을 선택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진영, 공산진영 그 어디에도 다시 식민 열강에 들러붙지 않겠다. 조금 배고프더라도, 조금 힘겨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갈겠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제3의 길을 선택했던 많은 사람들을 규합했습니다. 네. 그때 규합됐던 세력들 중에 여러 그 국가들과 제3의 노선이라고 해서 몇십 개국을 모아가지고요, 거기에서 수장 노릇을 해왔어요. 네. 그 기조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 금융결제 수단이 막히니까 러시아산 원유는 폭락했거든요. 네. 그랬더니만 러시아산 원유 싸니까
대거 수입하기 시작한 그렇죠. 게 인도예요. 하지만 중국과 국경 문제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옥신각신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니 또 군사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여러 가지 그 행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받을 건 받아오고 미국한테 도움 받을 건 받고 도움 줄 건 줄게라고 하면서 다른 결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과정에서 책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인도의 루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서남아시아, 서아시아 뭐 이렇게 부르는 그 지역 네. 인근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지역이 지금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한정적인 지역 안에서의 기축통화라는 말보다는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것까지 본인들의 자생력을 높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편제되기보다는 이쪽의 영역은 이제 내가 커버할게 이렇게 하면서 인도가 선택한 선택지는 늘 다른 경로였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제가 설명을 책에서 해드렸었고요. 아, 인도가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뭐랄까 힘의 근원, 네. 그 근원이 우리랑 순서를 바꿨어요. 네. 한국은 한국의 해방 이후, 광복 이후의 발전사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교육혁명, 네. 산업혁명, 정치혁명 순서로 했어요. 네. 우리는 해방 이후 그 정말 모든 게 다 전소됐잖아요. 한국전쟁까지 하고 났더니. 네. 그랬더니 너무 기초적인 의식주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았던 금액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정말 반을 뚝 잘라서 원래 미국 애들은 그 UNDP를 비롯해서 미국이 준 원조 자금과 원조를 통해서 미국이 뭘 권고했냐면요. 야, 니네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다. 빨리 기아를 벗어나라. 네. 이걸 바탕으로 농사부터 져서 먹는 것만 일단 먼저 해결해. 그 다음 다른 걸 도모해 했는데 그 당시 위정자들이 정말 돈을 반을 뚝 잘라서 뭐부터 했느냐? 학교부터 지었어요. 아. 우리나라 헌법에도 초등학교 보편 교육이 명시되어 있고요. 예. 초등학교부터 지었어요. 네. 왜 그랬느냐? 그 당시 이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려면 현대식 회사나 현대식 어떤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기초 소양 중에 첫 번째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초창기 이게 참 비애예요. 굴곡진 역사인데 네. 1940년대 후반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문맹률이 80%에 이뤄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에 8명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우리 애들에겐 학교 보내서 글 읽게 시키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선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 현대사에 뭐가 또 있었냐면 성인들에게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반까지 문맹 퇴치 운동을 같이 전개해요. 아. 초등학교를 다시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조금 배 골더라도 빨리 공부하자. 네. 그 교육혁명을 먼저 한 거고 네. 6, 70년대 어떻게 보면 중화학공업 육성이나 이런 것들 산업혁명 한 거죠. 산업혁명.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민주화혁명, 촛불혁명까지 이게 이제 정치혁명으로 간 거예요. 네. 우리는 순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가 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서양에서는 한 3, 400년 걸릴 국가 발전의 쾌적을 근 반세기 만에 끝냈어요. 그렇죠. 근데 인도나 다른 서양들은 우리랑 전 순서가 반대로 돼 있어요. 예. 뭐가 먼저냐면 정치혁명이 항상 먼저예요. 청교도혁명, 시민혁명, 명예혁명 이런 게 다 뭡니까? 신분을 혁파하고 의사결정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네. 이 시민권을 확보한 혁명이 먼저 일어나는데 이 정치혁명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제품 만들고 글 배우는 게 아니라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네. 법은 바꿔도 신분제가 잔재로 남아있는 나라 많잖아요. 제 책에도 많이 남겨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짜 100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혁명이에요. 네. 그 정치혁명을 하고 났더니 유럽에서는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산업혁명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정치혁명이 없었을 때는 나는 영주가 지정한 너는 가파치야, 너는 대장장이야, 너는 뭐야 해서 이 업에 종사해야 되고 거기에 할당된 생산량을 맞추고 남은 게 내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해야 돼요. 네. 창의력과 혁신과 도전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난 이제 자유시민이야. 내가 살고 싶은 데 살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내가 네. 하고 싶은 일에 내 시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만 발명가, 창작자, 기업가가 생기면서 희한한 일에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성과를 내기 시작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왜 마차는 항상 말이 끌어야지? 말이 안 끌고 다니는 마차 같은 거 없을까? 자동차, 기차가 나오는 거고 왜 항상 방적기, 방직기는 우리가 물레방아로 돌려야 되지? 네. 다른 기계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방적기, 방직기가 나오는 네. 거예요. 증기기관 같은 걸로. 네. 이런 누가 안 시킨 일에 네. 자기의 인생을 걸거나 호기심에 의거해서 거기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정치혁명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역사를 보면 정치혁명 없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더니만 갑자기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나라의 국부가 지속적이려면 회사를 다니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연마하거나 더 고도화하는 그런 기초 소양, 교양 소양이 많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글도 알아야 되고 수학적, 과학적, 공학적 지식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국가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길러낼 수 있느냐가 국가의 서스테이너블한 부의 창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교육혁명이 나온 거예요. 그 교육혁명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공교육의 보편화. 그러니까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걸 국민으로서 너 의무야. 반드시 학교를 다녀. 이런 인식 전환이 산업혁명 때문에 이게 국가가 계속 유지되려면 모두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소양이 필요하니까 보편교육, 의무교육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서구의 발전사거든요. 근데 인도가 이 경로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 그러면 인도예요. 선거 투표함 그 다 모아가지고 결과 나오는데 한 달 걸려요. 네. 그 정치혁명을 먼저 시작하다 보니 1인당 국민소득도 낮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직 경제적 인프라는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치혁명이 잘 되고 나니 이제 산업혁명으로 한 거죠. 지금 제조의 거점 기지가 되고 있고 많은 IT나 바이오 부분에 바이오는 제조지만 하여튼 그런 걸 하고 있고 그와 거의 동시에 인도의 교육열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이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인도가 앞으로 주목할 나라다라는 걸 좀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제가 경험한 인도의 어떤 면면들, 모습들 자꾸 떠올랐고 마치 그 겐지스강 그 화장터에서 화장하는 모습이나 알죠. 이런 것들도 막 떠오르고서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데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는 아직 멀었다 이런 표현, 물론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는 올라와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혁명,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정치혁명이니까 정치를 포함한 문화적인 그런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지 않나. 선진국들은 그 어떻게 보면 소위 유러피언 선진국들은 의식 수준이 이렇게 굉장히 높고 한데 그런 것들이 또 지금 말씀하신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좀 퍼즐처럼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정치혁명에 기반한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마차는 말이 끌어야 되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부정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그냥 마차는 말이 끌어야 돼 라고 배우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할 줄 모르고 질문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는 중진국으로 선진국 언터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선진국들이 만드는 어떤 산물들을 잘 따라오는 방식 이건 잘했지만 아예 지금 있는 어떤 산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돼? 하는 문제 제기하고 질문하고 그런 능력은 우리가 지금부터 좀 보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지금 말씀 주신 맥락 속에서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질문을 크게 주셔서 제가 크게 얘기를 드렸지만 거기 제 책에서는 그냥 현장에서 봤던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묘사도 많이 해드렸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인도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인도에 투자를 한다. 저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23년 올해가 중국 인도를 인도 인구가 역전하는 해잖아요. 처음으로.
그리고 인도의 GDP 규모가 올해 들어 5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규모 면에서도 빠지지 않는 큰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 나눴던 미중 패권 전쟁에서 또 중국이 저물어가는 과정에서 그 대안으로서 네. 생산 기지로서의 의미도 많이 부상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인도 투자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볼 수 있는데 네. 딱 두 가지 네. 인도 투자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인도에는 어마어마한 IT 우수한 인력이 있대.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가 ICT와 관련된 고부가가치 R&D 거점에 비즈니스를 해보자라고 하면 폭망합니다. 네. 자, 제 책에 기술을 해놨어요. 네. 인도인들의 꿈과 여망이 뭔지. 네. 인도에서는요, 자기 가족들 중에, 자기 자녀들 중에 네. 인도의 명문 대학인 IIT 출신을 한 명 배출하는 게 꿈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아니 교수님, 그 나라도 의대, 뭐 법대 이런 데 그 졸업해서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게 더 주류 아닌가요? 네. 물론 그것도 주류고요. 그 사람들도 적지 않은 소득을 버는 좋은 직업입니다. 분명 맞는데요. 근데 기억하셔야죠. 예를 들어서요,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IIT 공대를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면 그 사람들은 어디 취업할까요? 삼성, 예. 구글, MS. 그러면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냐면 인도 밖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급여가 어디 기준으로 나올까요? 바뀌죠. 그렇죠. 네. 자, 정리되시죠? 내가 인도에서 잘 나가서 인도에서 의사나 인도에서 변호사라면 그때 받는 수입료라는 건 네. 지금 인도의 국민 소득에 기반한 수입료들을 받고 진찰료를 받으니까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버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IIT라는 공대를 나와서 네. 구글에 취업했다, 삼성에 취업했다면 내 동료는 한국인이고 미국인이에요. 그럼 초기 샐러리는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이 다른 과보다도 공대 선호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한 번의 급여가 OECD 국가 반열로 올라갈 수 있는 경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구글이나 뭐 어도비나 이런 데서 인도인 출신 엔지니어 데리고 온다? 유치한다? 그때 나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택 드리니까 모시고 오세요. 한 번에 인도의 약간 취약한 정주 여건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보스턴이나 뭐 실리콘밸리나 시애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락을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하나 할 수 있죠. 인도 IIT 그 우수한 애들을 가지고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내가 대박 나야지. 그 IIT 애들은 인도 내에서 일하길 원한다, 안 원한다? 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 그 인도의 우수한 애들을 데리고 내가 뭔가를 개발하고 싶으면 우리나라로 오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야 걔는 두 손 두 발 들고 한국도 저는 관심 있었습니다. 오는 거예요. 네. 그들을 채용하겠다고 가는 건 잘못 생각한 거다. 그럼 인도에 투자할 땐 뭐가 좋으냐? 네. 인도를 생산 거점화해야죠.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R&D를 하기보다는 그들의 그 생산, 그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들을 바탕으로 예전 중국처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거점 기지로 해서, 그리고 인도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중국에 우리가 물건 팔려고 할 때 중국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에 공장 지어서 중국에 생산하면 우리가 사줄게 한 네. 것처럼 네. 인도도 지금 똑같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도라는 차세대 시장에서 많은 걸 팔려면 인도에서 생산해서 거기서 파는. 그러니 투자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좀 인도 상황을 좀 네. 이해할 수 있는 맥락도 책에 좀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뭐 인도가 지금 현재 산업 정책 방향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메이크 인 인디아 이런 컨셉에 맞게 향후 인도가 제조 기지로서 중국을 대체해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 특히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맥락을 알고 투자 의사 결정 하시더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경제 주요 맥락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이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방향성, 네. 변화를 포착하고 그것에 맞게 내가 좀 잃지 않는 그런 투자 의사 결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70개국을 직접 다니면서, 직접 출장 다니시면서
놀러도 갔어요. 놀러 가시고. 우리 한두 군데 같이 갔잖아요. 그건 여기서 하기로 하고 말씀 너무나 좋았고 오늘 주신 내용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요거 강조하고 싶다.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한마디. 예, 네. 저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좀 위축된 것 같아요. 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네. 사회가 너무 복잡다기해서 예. 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크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조그만 씨앗일 뿐이지 문 큰 변화를 내가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이 책에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몇 나라는 한 사람이 네. 국가를 바꾼 뭐 대통령이 아닌데도 네. 그런 나라들도 소개를 몇 개 해놨는데 네. 대표적으로 마카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도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대만이 TSMC라는 회사가 설립하고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라는 전 세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열었던 가장 근저의 맥락은 모리스 창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모리스 창의 어떻게 보면 일대기라고 해야 될까? 일대기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 그 맥락 속에서 대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네. 뭐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모리스 창은 대만계 출신의 미국 반도체 회사인 뭐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대만 정부가 1960년대 들어서부터 슬슬 서구 열강으로부터 원조 자금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에너지 사와야 되고 먹을 거 사와야 되는데 그럼 달러를 어디서 벌어오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만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기 위해서 대만계 인사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대만이 뭘로 먹고 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전 세계 제일 잘 나가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대만계 엔지니어가 있대더라 해서 모리스 창을 찾아갔더니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요즘 내가 희한한 일을 많이 목격한다. 뭡니까? 반도체가 참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산업이라서 이것만 잘해도 대만이 먹고 살 텐데 최근 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동료들이 이 시장이 워낙 빨리 커지고 한 번만 대박 나면 이게 무슨 재벌되는 사업이다 보니 회사를 자꾸 그만두더라. 그만두고 얘네가 반도체 회사를 하나씩 차리는데 다 망하더라. 왜요? 제품 사양이 너무 빨리 고사양으로 어떻게 보면 진화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이런 거 반도체 회사에 안 주고 내가 설계해서 내가 만들어서 직접 팔아야지 해서 그 설계 역량이 있는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반도체 설계했는데 이걸 만들려고 했더니 반도체 만드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자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못 구해서 좌초되는 경우도 있고 어렵게 어쩌다 구했다. 그러면 그 기계, 장비가 불과 몇 년 지나면 구닥다리가 돼버려요. 이제 훨씬 고사양의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러니 이게 남는 장사도 아니고 얘네들이 못하게 되더라. 그래서요. 그래서 그 반도체 잘 만들던 친구들 중에 일부는 그냥 난 대학 교수 할래 대학으로 간다든지 다시 회사로 다시 글쩍글쩍 하면서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도면만 가져와. 만드는 건 내가 다 만들어줄게. 이 비즈니스를 하면 대박 날 것 같다. 그러면 전 세계 그 반도체를 설계를 잘하는 애들에게 돈 꾸러 다니고 장비 사서 장비 업데이트하는 그 고민 완벽히 탈피하면서 설계한 그 도면만 가지고 너 떼돈 벌 수 있어를 만들어주니 이걸 누가 안 하겠냐 한 게 바로 파운드리라는 산업의 효시였고 그걸 대만 정부가 받았고 그래서 그걸 대만 정부가 TSMC라는 회사를 그 전신부터 있지만 하여튼 책엔 자세히 적어놨습니다만 설립할 때니 오십시오 해주십시오 해서 지금의 대만의 아니면 전 세계 리딩 반도체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네. 지금 TSMC를 빼고 대만 경제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네. 그게 한 사람의 엔지니어의 아이디어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분야에서 살짝 제시한 그 아이디어가 국가의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 국가의 가장 놀라운 경쟁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 그런 나라들도 제가 좀 재미있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국별 어떤 그 지금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정치나 네. 교육이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하시고 또 그 산업 생태계를 혹은 그 국가의 생존을 딱 결정짓는 그런 어떤 리더십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포착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